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항공대학교의 장영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본 단어 중에 하나인 우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주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십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꿈을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주에 가보는 거, 우주 비행사가 되는 꿈들을 많이 꾸고 있죠, 사실은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우주라는 곳을 정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고대 시대부터 우주를 꿈을 꾸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이 우주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함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실제 과학기술 측면에서 우주를 정복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중반 들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957년, 지금으로부터 딱 60년 전입니다. 10월에 옛날 러시아, 옛날 소련이죠. 지금 러시아인데요. 옛날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이 이름이 이제 스푸트닉 1호입니다. 그런데 이 인공위성 발사가 사실은 단순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1950년대에는 미국과 소련이 각자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체제 경쟁을 하던 시대였고요. 그래서 누가 더 상대 체제를 제압하느냐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경쟁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도구가 바로 우주 경쟁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주 경쟁을 통해서 민주주의 체제 또는 공산주의 체제가 더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굉장히 많은 애를 썼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기를 이제 50년대부터 미소 간의 우주 경쟁을 했다라는 거였고요. 1957년 10월 4일 러시아가 구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닉 1호를 발사했을 때 미국은 진짜 굉장한 샥을 받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우주를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우주 개척에 대해서 이렇게 6개의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래 우주 개척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거는 현재까지 우주 개발 또는 우주 기술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개발을 해왔고 그 역사를 살펴보고 현재 기술력은 어느 정도인지 이 기술을 가지고 앞으로 향후 10년, 40년, 50년 내에 어떤 우주 개척을 인류가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는 가장 기본적인 우주 개발 현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강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지구가 점점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환경 오염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살기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지구의 에너지, 여러분들이 그 에너지 그러면은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화석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에너지라는 게 가장 흔한 게 뭐냐면은 석탄, 그 다음에 천연가스, 그 다음에 석유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에너지를 얼마나 쓸 수 있느냐? 뭐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어느 나라에 얼마나 땅 밑에 저장을 해 있는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통상은 보통은 우리가 이제 한 5, 60년 정도의 화석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가 고갈이 되면은 인류는 앞으로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살까? 그렇죠? 거기에 이제 인류가 지구에 사는 우리 생명체들이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에너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태양입니다. 태양 에너지는 진짜 이글거리죠. 네. 근데 이 태양 에너지를 지금까지 인류가 활용하는 건 전체의 1%도 안 됩니다. 그만큼 태양 에너지는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지구에 쏟아붓고 있다. 그렇죠? 어느 정도냐?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태양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양을 주위로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수금, 지화, 목토, 천해명 이렇게 배웠죠. 그렇죠? 그러면 이 태양 주위에 있는 수성과 금성은 실질적으로 고체 덩어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금성에서 과연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못 살아요. 너무 뜨거워서. 거기는 태양 근처에 있어가지고 평소 기온도 아마 200도씨 이상씩 올라갈 거예요. 그냥 보통 기온도. 근데 여러분들이 왜 지구에만 지금 생명체가 존재하느냐? 태양으로부터 적절한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성, 금성은 못 살아도 지구는 적절히 떨어져 가지고 온도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목성, 토성쯤 지나면 토성까지 가면 태양빛이 거의 안 들어와. 전체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 1%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토성 지나서부터 또 태양 에너지가 거의 없다는 거죠. 결국은 지구가 공기도 있고 중력도 있고 물도 있고 이런 생명체,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환경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미 항공우주국에서 화성 탐사를 많이 합니다. 왜 화성 탐사를 많이 하느냐? 왠지 화성에는 생명체가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적절한 중력도 있고 또 기온도 지구보단 낮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태양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화성 탐사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체가 존재할지도 모른다.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 이제 우리 인류는 이러한 에너지 그리고 굉장히 많은 자원들 이런 것들이 지구에 고갈되고 또 환경오염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인류가 그래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우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 개발 또는 이런 걸 우리가 개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주 개척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다음에 이제 우주 개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우주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 우주 여행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비행기 타면 비행기는 항공 여행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항공 여행은 굉장히 대중화가 됐어요. 그렇죠? 요새 몇십만 원만 주면 유럽도 다 가요. 저가 항공에. 그렇죠? 약간의 위험성은 있어도.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공 여행은 비행기를 세계 최초로 띄운 사람이 누구예요? 세계 최초로 비행을 한 사람? 1903년에 라이트 형제입니다. 들어보셨죠? 교과서에서. 그럼 1903년에 항공기를 세계 최초로 띄워서 비행을 살짝 해봤는데, 그렇죠? 이미 항공기는 불과 30년, 40년 뒤에는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어요, 기술이. 그러니까 비행기 타는데 문제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예를 들면, 나 동남아 태국 갈래. 나는 유럽 이태리 로마에 가서 콜로시움도 보고 많은 걸 보고 싶어. 근데 비행기 탈 때, 나 비행기 타고서 떨어져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하십니까? 안 하죠. 그만큼 항공기는 안전이, 신뢰성이 보장이 돼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불과 100년도 안 되는 세월 속에 항공기 기술은 완전 정립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항공여행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주는 그럼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우주의 운송수단 중에 유일한 게 뭐냐면 로켓이에요. 여러분들 우주에 올라가면 지상하고 다릅니다. 우선 우주에 올라가면 공기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의 압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중력도 없습니다. 방사능이 들끓습니다, 거기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비행기나 자동차를 타면요. 자동차 타면 여러분들 산화제 안 씹잖아요. 보통 우리가 연소를 하려면 연료가 있고 산화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산화제라는 건 뭐냐면 대부분 다 공기에서 나오는 산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운전을 할 때는 가솔린 또는 디젤이라는 연료를 가지고 앞에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거기에 산화를 시켜가지고 연소를 시켜서 이제 폭발력을 내서 자동차가 굴러갑니다. 그렇죠?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비행기도 제트 엔진이 제트 연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기를 받아서 하죠. 근데 우주로 날아가면 우주는 공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주를 비행할 수 있는 운송수단이라고는 유일하게 로켓밖에 없다. 다만 로켓은 뭐냐면은 연료와 산화제를 같이 실어야 되는 거예요. 우주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에는 운송수단이 로켓밖에 없어요, 지금까지요. 그 로켓조차도 완벽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주여행을 가기가 어려운 거죠. 또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로켓은 이게 신뢰성이 별로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인공위성 발사할 때 우주 발사체라는 거는요, 한 15번에서 20번 쏘면 한 번씩은 터져요. 여러분들한테 만일에 내가 공짜로 여러분들한테 만일에 야, 너 로켓 타고 국제정거장에 한번 구경시켜줄게. 2008년에 이소연이 갔다 왔죠. 이소연이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지만은 그 친구는 뭐 일반 사람 여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대담한 친구예요. 왜냐면 확률적으로 그 당시만 해도 10번, 15번에 한 번 올라갈 때마다 로켓이 터져서 죽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타는 거야. 그게 우주 여행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미 20년 전에도 우주 여행이 언제쯤 가능할까 예측을 해요. 그 당시에도 30년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미 벌써 앞으로 10년 내로는 우주 여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랬으면 여러분 세대에서 쉽게 얘기하면은 나는 신혼여행 달나라 갔다 올래. 나는 화성 갔다 올래. 이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아직도 우주 운송수단이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그게 지금 우주여행의 한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우주여행이 활성화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인류가 이제 그런 운송수단도 있으니까 우주를 가서 거기를 개척을 해서 우주 문명을 이제 새로 건설한다. 우주여행이 어느 정도 가시화돼서 운송수단이 신뢰성을 이제 얻을 경우에는 우주 식민지를 우리가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소행성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우주 생명체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주에 생명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도 생각했어요. 미 항공우주국이라고 나사라고 있죠. 나사에서는 나사가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주의 생명체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을 잡아먹고 있죠. 실제로 미국에 가면 오바마가 그 의료보험 개혁을 한 게 우리나라식으로 바꾼 게요. 미국에는 실질적으로 저도 미국에서 한 10년을 살았는데 의료보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40% 이상이 의료보험이 없어. 그러면서도 우주에 돈을 엄청난 액수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하는 사람도 많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나사 보고 저 친구들은 맨날 생명체 찾는다고 그러고 사기치면서 계속 돈을 가져가서 연구를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주 생명체가 과연 있겠느냐? 여러분들 UFO라고 들어보셨죠? UFO가 있다는 얘기는 외계에 우주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ET처럼. 그렇죠? 그래서 걔네들이 인류보다도 더 나은 과학기술 문명을 가지고 지구를 정복하러 온다는 거죠. 그렇죠? 과연 그런 우주 생명체가 있겠느냐? 과학기술 측면에서 보면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지만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 그렇지만 태양계 밖의 은하계를 나가면 지구와 유사한 환경 또는 크기 이런 환경을 가진 별이 반드시 있다. 그 별에는 생명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은하계를 가기 위해서는 보통 수백 광년을 비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광년이 뭔지 아시죠? 광년이라는 게 뭐냐면 빛의 속도로 1년을 간 게 1광년이에요. 엄청난 속도죠.
여러분들은 뭐 100살 살아봐야 뭐 거기 뭐 전체의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은하계에 있는 그 별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찾아다니기란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러한 우주 생명체를 찾기 위한 그러한 각종 활동들은 인류가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라는 거죠. 국제우주정거장입니다. 지금 우주에서 고도 400km에서 돌고 있는 물체입니다. 저기 보시면은 너비가 한 109km 정도 되고요. 길이가 한 거의 축구장 길이 약 100m 가까이 됩니다. 엄청 크죠? 무게가 한 400톤 정도. 현재 승무원이 6명 정도 있고요. 얘가 지구 궤도에 뭐 한 385km에서 400km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지구에는 우주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 쓰레기가 충돌할 것 같으면 얘를 조정을 해가지고 고도를 올렸다 내렸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야, 400톤 되는 물체를 어떻게 올렸다 내렸다 해? 그 무거운 거를. 아주 쉽습니다. 왜 쉽냐? 저 우주에는 뭐가 없어요? 공기가 없어요. 공기가 없다는 얘기는 마찰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주 조그만 추진력에 의해서도 얘가 휘청휘청거리고 움직입니다. 재밌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우주에서도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소형 로켓들이 달려 있는데요. 이 로켓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충분히 이런 움직임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러시아 옛 소련이죠. 이게 보면 루나라는 게 뭐 달의 그런 뜻이에요. 이게 달 탐사 위성입니다. 우주 탐사선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루나 3호, 루나 24 이게 루나 시리즈가 다 달을 탐사합니다. 예를 들면 루나 3호 같으면 1959년에 달의 뒷면을 촬영했고 실제로 루나 24호 1976년에 그러니까 24호까지 간 겁니다. 1호부터. 저거를 달 토양 표면을 모아서 이제 지구로 샘플을 리턴한 그런 개가도 올렸고요. 미국입니다. 미국은 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렇게 아폴로 11호가 1969년 7월에 유인 우주선으로서 이제 그 세계 최초로 닐 암스트롱이 달에 발을 디딘 최초의 인류가 됐다. 라는 얘기를 제가 했고요. 제가 옛날에 한번 무슨 글을 쓰는데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제가 재즈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데요. 닐 암스트롱을 쓴다는 걸 잘못 써가지고 루이 암스트롱으로 썼었어요. 그러니까 루이 암스트롱이 누군지 아시죠? 아주 미국의 유명한 흑인 재즈 음악가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뭐 저런 유인 우주 탐사는 못했지만 1990년 그리고 2007년에 가구야 또는 셀레나라고 그러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달 탐사를 했고요. 이거에 뒤지지 않게 해서 인도도 중국도 달 탐사를 했어요. 지금 중국이 창어 1호, 창어 2호 이거는 뭐냐면 다 달 탐사 위성입니다. 달 탐사 비행체다. 그래서 창어 3호를 통해서 달 착륙에 성공했고 올해 창어 5호를 통해서 달 탐사를 해서 거기서 무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달의 그 어떤 흙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달의 물질들, 표면 물질들을 우리가 실제로 샘플링해서 기환하는 걸 목표로 해서 올해 창어 5호를 발사를 한다. 제가 이제 물론 이제 보면은 그 외에도 인도도 이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래서 찬드라라는 게 이제 2008년에 이게 2007년 8년에 인도, 일본 이렇게 그다음에 유럽이 2003년 이렇게 경쟁적으로 달 탐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달 탐사에 그런 그 이제 개가를 올린 아주 좋은 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류의 화성 탐사 역사입니다. 화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구와 가장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나마도 평균 기온이 추울 때는 한 영하 50도, 따뜻할 때는 뭐 영하 한 20, 30도 이렇게 올라간다. 또 화성은 또 특성이 뭐냐면은 중력도 좀 있고요. 그리고 토양이 상당히 비슷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나사의 그 미국에 보면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 제트 프로폴션 랩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가면은 이제 화성의 토양을 시뮬레이션을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화성의 사진을 보고 그 토양을 그 가져온 것을 샘플링한 걸 보고서 그대로 화성을 시뮬레이션 해놨어요. 돌이라든가 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화성 탐사를 굉장히 많이 했다. 화성 탐사의 주 목적은 뭐냐? 처음에는 화성에 혹시 이런 생명체가 살고 있느냐? 그래서 대한민국의 우주 개발은 어떠냐?
이제 대한민국 우주 개발은 1992년에 우리별 1호를 조그만 위성을 발사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영국의 서리 대학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설계를 해서 이제 쐈던 거고요.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우주 개발의 시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다양한 인공위성과 로켓을 발사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과학 로켓도 1호, 2호, 3호 이렇게 발사를 했고, 그리고 2010년부터는 나로우라 그래서 우주 발사체, 물론 이제 그 1단 엔진이 우리 게 아니었어요. 러시아 거지만 그거를 이제 발사를 해서 3번에 걸쳐서 발사를 하면서 실패해서 마지막에 2013년 1월 말에 발사에 성공을 했죠. 그리고 현재는 그 후속 프로그램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한국형 발사체를 지금 현재 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있고요. 국내 업체들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가 다목적 실용위성 또는 아리랑 위성이라는 위성을 계속해서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리랑 위성 6호하고 7호를 개발 중에 있고요. 이 위성들은 대부분 다 실험급 위성들이라 가격이 비쌉니다. 대부분 다 이제 개발 비용이 최소 3천억 이상씩 드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우주 개발 계획인데, 현재는 뭐 우리나라 우주 개발도 국가에서 이제 군 쪽 빼고요. 전체적으로 투자하는 비용이 뭐 적지 않습니다. 거의 한 6, 7천억 정도 되고요, 1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우주 개발에서는 세계에서 한 10등 안에 드는 그런 정도의 투자국이 지금 현재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우주 개발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뭐 외국에서 얘기하는 뭐 달 탐사 이런 것도 지금 연구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단계에서는 상당히 조금 거리가 있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런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원전이라는 건, 원자력 발전소라는 건 뭐냐면 다행히도 원전이 다른 화석 에너지와 달리 거의 이게 오염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청정 에너지, 클린 에너지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장점도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경우에는 방사능 유출로 인해서 인류가 크나큰 재앙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래 자연자원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석탄은 좀 가지고 있었지만 석탄이 굉장히 많이 고갈이 돼 있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석유 한 방울 안 나옵니다. 천연가스 조금 나오죠. 뭐 그렇지만 이 화석연료라는 게 거의 없다, 우리는. 그런 와중에 대부분의 석유나 이런 에너지들을 해외에서 들여오죠. 그래서 수입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에너지 수입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전력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우리가 원전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현재까지는 우리 원전이 전체 에너지 수급의 약 27%를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탈원전을 하게 되면은 27%의 에너지를 어디서 보상을 할 거냐. 그래서 이제 그 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가 안 나오면은 이제 결국은 뭐 이제 전기값도 오를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 우리가 이런 원전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재생 에너지다.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양 에너지라든가 또는 수력이라는 거, 이제 낙차큰 물을 돌려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전력을 생성해낼 수 있는 거고요. 또는 이제 풍력. 여러분 풍력이라는 게 TV에서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바람이 이제 불면은 위에 이제 큰 브레이드가 돌면서 이제 발전을 하는 시스템이고요. 그렇지만 이런 재생 에너지들이 그러면 진짜 원전을 다 보완을 할 수 있느냐? 상당히 한계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물론 신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이 신재생 에너지를 전체 포션을 20% 정도까지 증가시키겠다. 그러면은 원전을 상당히 대체하는 거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표를 이룬다라는 것을 지금 잡고 있지만은 그 부분도 이제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과연 이제 풍력이나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수력을 써요. 또는 뭐 태양 에너지를 씁니다. 그러면 이런 걸 쓰게 되면요, 이걸 님비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원전도 우리 마을에 놓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에너지를 쓰는 것도 다 놓지 말라고 그래요, 지금은. 왜냐하면 해상 풍력을 쓰기 위해서 해상에다가 바지선 같은 걸 놓고서 위에다가 이제 이 프로펠러 브레이드를 놓고 이제 전력을 생성해내는데, 얘가 돌아갈 때 그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해상에다 그걸 놓으니까 고기가 안 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부들은
우리 바다에다 놓지 마라. 우리 못 먹고 산다. 난리죠 지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원전도 놓지 마라. 이러한 클린 에너지에 해당하는 신재생 에너지를 생성하는 그러한 시스템도 놓지 마라. 그 에너지를 어디서 공급을 해?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현재 갖고 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에너지 문제들이 이런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일격에 해소할 수 있는 게 뭐냐? 사실은 우주 태양광 발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태양광 발전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주택에 보면 지붕 위에 이렇게 태양전지 셀을 쫙 붙여놨어요. 이렇게 딱 표시가 납니다. 그러면 태양이 비칠 때 태양빛이 그 솔라셀이라고 그러는데 태양전지 셀에 들어가면 걔가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환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도 만들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뭐 물을 끓여서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런 태양 에너지를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 태양 에너지라는 거는 지상에서는 뭐냐면 항상 햇빛이 비쳐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밤에 햇빛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1년에 반은 태양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밤이니까. 또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 날씨가 흐려. 요새처럼 계속 장마다 비 오고 그러면 태양 에너지 없잖아요. 구름이 다 가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별로 쓸 기회가 별로 많지 않은 거예요. 이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게 바로 뭐냐면 우주 태양광 발전이다. 우주 태양광 발전은 뭐냐면 이러한 집광 장치들을 우주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우주를 가면 우주의 정지 궤도로 가면은 거의 1년 365일 낮이에요. 이제 거기에 이제 식기간이라고 조금 있는데 봄 가을에 그건 굉장히 제한적으로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날 동안 다 태양 에너지를 받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구름이 껴도 그 태양 에너지를 마이크로웨이브, 그러니까 전자파나 그걸 우리가 마이크로파라고 그러는데 마이크로파나 또는 레이저 빔으로 보내주는데 제한이 그래도 덜하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우주 태양광 발전이 앞으로 인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클린하고 가장 제한이 적은, 영향이 적은 에너지다. 이래가지고 많은 연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 사고로 바로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이 스페이스 파워 플랜트다라는 겁니다. 스페이스 파워 플랜트라는 건 우주에 태양전지판, 그 다음에 인공위성이 달려있죠. 왜냐하면 자세를 제어를 해야 되니까. 이런 걸 얹어놓고서 거기서 태양 에너지를 직강을 해서 그거를 밑으로 보내서 전기 에너지로 환원하게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아주 퍼펙트,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집 시간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점도 많죠. 그렇지만 얘가 결정적인 문제가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저걸 2040년 그리고 중국도 약 2040년에 여러분들 중국 아시죠? 저도 중국 몇 번 가봤지만은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너무 많이 쓰는 거야. 특히 경제가 뭐 갑자기 발전하니까 화석연료를 너무 많이 쓰니까 그래서 오염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태양광 발전이 이렇게 보면은 장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주에서 직접 우리가 받기 때문에 효율이 7배 이상이다. 강력한 왜냐하면 우주로 나가면 나갈수록 태양과 가까우니까 더 강력한 빛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표에서는 태양열을 약 전체 시간의 29% 정도, 왜냐하면 낮, 밤 다 흐린 날 다 빼니까 29% 정도밖에 못 받는 거고요. 우주에서는 거의 99%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점은 뭐냐면 얘가 실제 이런 태양전지판이 보통 길이가 수십 킬로미터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우주에 올려가지고 정지궤도라고 그러면 이제 한 36,000km 정도 올려서 거기서 태양열을 직광을 해야 되는데 태양빛을. 그런데 얘가 거기까지 올라가려면은 결국은 인공위성 발사체 로켓 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가서 작은 걸 올라가지고 거기서 조립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발사를 몇 회 정도 해야 되느냐? 평균 100회 이상 해야 된다. 근데 이 우주 발사체를 한 번 발사하는데 얼마 정도 드느냐? 우리 돈으로 약 1,000억 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 그럼 100번을 되면 도무지 10조 이상 드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이 엄청난 거죠. 초기 비용이 엄청나다. 그리고 만일에 이제 그걸 수명이 다 되면은 거기에 이제 스페이스 디브리라 그래서 우주 쓰레기로 이제 남아서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우주 쓰레기들하고 이제 충돌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문제 중에 하나다라는 거. 그래서 이
태양광 발전소는 우리가 이제 전력 송신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마이크로파, 우리가 얘기하는 전자파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파를 이용을 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태양빛을 마이크로파를 이용해서 보내주고 그 마이크로파를 지상에서 다시 전기 에너지로 환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있지만 무선 전력 송신 시스템이라는 게 있죠. 요새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전선 없이 그냥 그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 이런 것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무선 전력 송신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고도 36,000km에서 무선으로 저게 전력 송신을 해야 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기술이 아직 없어요. 그럼 이게 언제쯤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은 2040년, 2050년은 돼야 기술적으로 이제 상당히 이제 가능할 거다. 그다음에 이제 레이저 빔을 활용한 겁니다. 여러분들 레이저 빔 아시죠? 레이저 아세요? 뭐 우리가 보통 이거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거 포인터라고 그러죠. 이것도 레이저입니다. 이 레이저 빔을 이용해서 전력 전송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것도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가능하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 많은 전력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여러 수십 개의 위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비용 측면에서 상당한 돈이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직강을 할 때 여기 보면은 아까 태양 전지판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광학 집중기라 해서 컨센트레이터라 그러는데 이렇게 통해서 여기서 받은 전력을 뭐 레이저 빔 또는 마이크로웨이브를 이렇게 지구로 보내주면 이 지구에서 지상에 렉티파이어라 해서 안테나가 있습니다. 얘가 받아가지고 이제 전기 에너지를 다시 환원을 해서 각 가정에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태양 에너지다. 그다음에 이제 달에 존재하는 각종 자원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헬륨3라고 이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달 탐사 달에 이 헬륨3가 약 최저 100만 톤에서 5억 톤 정도 있다. 근데 이 애가 뭐냐면은 달 자원의 가치는 다 합하면 한 1경 6천조 달러. 그럼 우리로 얘기하면 1000경.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도, 이건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건데요. 어쨌든 간에 이 헬륨3가 바로 핵융합 발전의 기본적인 연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지구상에는 없어요, 헬륨3가. 근데 이제 달에는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미국 기업이 법적으로 달이나 소행성 등 지구 밖의 천체에서 자원을 채취해서 이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주는 이제 이런 거예요. 1969년에 미국이 성조기를 달 표면에 꽂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달은 누구 거예요? 미국 거 아니야. 미국 거 아니라고. 왜 미국 거 아니냐면 이런 행성이나 이런 모든 이런 태양계 이런 것들 다 자원들, 우주 자원들은 주인이 없어요. 대신 누구든 가서 먼저 캐는 사람이 임자야.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 보시면 뭐 각종 희귀 금속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현재 이런 걸 캐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미국, 유럽에서. 그래서 이제 소행성의 존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행성은 그 자체가 이미 태양계 만들어질 때 45억 년 전에 태양계가 형성이 될 때 태양이 만들어지면서 그때 이렇게 부수물로 나온 게 소행성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희귀한 지하자원들이 많다. 그런데 이제 지구는 일반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무거운 물질들은 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캐려면 비용이 많이 들죠. 밖에 표피에는 별로 별 볼 일 없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근데 표피에도 가끔 광물 자원이 굉장히 많은 이유는 뭐냐면 이미 오래전 옛날에 소행성들이 지구에 충돌을 해서 그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캐나다의 온타리오주에 보면 서드베리 분지라는 게 있어요. 걔가 옛날에 소행성과 충돌해서 분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분지다. 거기에 굉장히 많은 자원이 있다. 그 자원은 금속 자원 이런 것들은 어디서 왔느냐? 소행성하고 충돌하면서 소행성에서 이쪽으로 전이해 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광물을 캐는 사람 같으면 야 소행성아 제발 지구를 한번 부딪혀다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어쨌든 소행성에는 굉장히 많은 광물 자원이 있다. 그래서 소행성 광물 자원을 우리가 이렇게 캐는 거를 지금 최대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푸시케라든가 이런 소행성들을 제가 뭐 무슨 감자처럼 생겼어 이렇게 크지도 않아요 이게. 뭐 커봐야 한 직경이 뭐 예를 들어서 한 200km 정도, 짧은 거는 뭐 수킬로짜리도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거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소행성들이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그 일반 대중도 우주로 여행 간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뭐 이 얘기를 벌써 20년 전에도 했는데요. 이론적으로는 뭐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20년 전에 한 30년 뒤에는 아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신혼여행을 달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제가 20년 전에 1999년에 이제 20세기, 21세기를 바라보면서 20년대 행성으로 여행 간다 이런 걸로 이제 글을 하나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쓴 겁니다. 그때는 뭔가 될 줄 알았지만 역시 20년 후 지난 지금에 아직도 우주여행은 요원하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주 운송수단이 없다. 그 로켓이라는 운송수단은 신뢰성, 안정성 때문에 사람이 타기에는 아직도 한계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인들은 타지만 일반인들은 안 타죠. 여러분 같으면은 자, 이 로켓 공짜로 타세요. 대신 한 10번 쏘면 한 번은 떨어져 다 죽습니다. 폭발해서. 타시겠어요? 그럼 타겠어요? 그럼 안 가면 안 갔지. 못 타. 딱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주여행의 한계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우주여행이라는 건 뭐냐? 야, 그러지 말고 꼭 우주라는 게 뭐 저렇게 뭐 달까지 가고 화성까지 가는 게만이 우주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주의 정의는 지상으로부터 고도 100km까지를 우리가 대기권이라고 그러고요. 거기를 벗어나면 우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와 경계권은 뭐냐면은 대기가 있느냐 없느냐로 따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대기라는 건 200km에도 조금은 있어요. 그렇죠? 이 대기권도 지구 근처에는 엄청난 대기권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올라가면서 대기권이 약해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할 때 뭐 이왕이면 고도 한 500m에서 쫙 비행하면 좋잖아. 그 밑에 구경도 하기 좋고 뭐 좋지만은 왜냐면 그렇게 하면은 엔진이 견디질 못해요. 왜냐면 좋은 추력을 내려면은 점점 공기층이 없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 가는 유럽 가는 비행기들 타면 대부분 다 고도 10km에서 12km 정도에서 순항을 합니다. 그렇죠? 거기 가면은 그만큼 공기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건강이 약하신 분들은 벌써 올라가면은 이제 뭐 기 먹먹하고 중력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걸 다 느끼게 되는 거죠. 물론 거기에 임의적으로 가압을 하는 장치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공기도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요. 비행기 안에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민한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주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고도 100km 이상을 의미하고 대기가 없고 중력이 미세해서 무중력을 경험할 수 있다. 여기 영상은 이제 버진 갤럭틱이라는 회사에서 스페이스십 2라는 얘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모선이 있고요. 모선이 있고 그 아래 이제 실제로 우주를 도달하는 비행선이 있습니다. 그걸 타고서 이제 고도 100km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고도 100km를 우리가 이제 준 우주궤도라 그러는데 거기까지 올라가서 잠깐 동안 이제 거기서 한 5분 정도 뭘 볼 수 있냐면은 지구가 둥글구나. 그리고 이제 무중력의 진면목을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행을 하고 약 비용은 약 20만 불. 우리 돈으로 한 2억 원 정도 내면은 이제 그래서 여기에 지금 거의 1000명 가까이 예약을 해뒀어요. 연예인들도 많이 예약을 했어요. 근데 얘도 2014년부터 계속 했는데 2014년에 마지막 상용하기 전에 시험하다가 또 죽었어요. 조종사 2명 중에 1명이. 그러면서 이제 아직도 상용화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영상은 이제 그러한 올라갔다가 이제 리턴하는 되돌아오는 이제 착륙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이게 스페이스십 2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 모선을 트고서 또 올라가서 이제 하이브리드 로켓 가진 우주 비행선이 쭉 올라가서 극적으로 마지막에는 이제 고도 140km 정도까지 올라가고 그다음에 자유낙하를 통해서 글라이딩을 통해서 이제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가장 현실성이 있는 거다. 그다음에 블루 오리진이라고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결국은 이제 이제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수직으로 다시 착륙해. 왜냐하면 재사용이 가능하니까 돈이 안 들겠죠. 그렇죠? 지금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블루 오리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결국 재활용이 가능한 로켓 개발을 통해서 우주 여행 비용을 이제 상당히 이제 쉽게 얘기하면 올라갔다가 이제 거꾸로 내려오는 거죠. 저렇게 내려와서 저 안에는 우주인이 여행객이 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제 그 우주 여행을 할 수 있게. 스페이스X라고 요거는 지금도 팔콘 9이라는 발사체를 굉장히 많이 쏘고 있는데요. 얘네들이 지금 현재 재활용함으로써 드래곤을 지난 6월에 성공을 했고요. 이게 이제 민간업체 첫 우주선 재활용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전체 비용을 한 10분의 1로 줄이겠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이거 누가 사장인지 아세요? 앨런 머스크가 사장이야.
일론 머스크가. 이 친구가 별거 다 하잖아요. 테슬라, 전기자동차 그 주인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머리가 좋은 친구예요. 별짓 다 하고 있죠 지금. 얘가 지금 화성 탐사도 하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지금. 돈도 많이 벌어서 젊은 친구인데. 그다음에 이제 그 드래곤 VT라고 그래서 이 이제 유인 우주를 통해서 이제 달 탐사를 한다.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이제 블루 오리진사하고 드래곤 스페이스 X사의 이제 차이를 보여주는 이제 영상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엑스코라는 산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100km까지 우주상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활주로로 착륙하는 그 비행선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우주공항입니다. 이게 일종의 이렇게 저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얘는 로켓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륙을 해가지고 저게 로켓 엔진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쫙 올라가서 우주에서 한 5분 정도 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는데 토탈 30분 정도면 이제 내려온다라는 거고요. 이 모든 게 벌써 연구 개발한 지가 지금 여기 말씀드린 이게 그 서브 오비탈이라고 그러는데, 이 준궤도 100km 정도 올라가는 우주여행이 상당히 오랜 동안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아직도 상용화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툴이 우주 엘리베이터입니다. 여러분들 그 엘리베이터 있죠? 엘리베이터가 뭐야? 저층에서 고층으로 사람을 옮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주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예를 들면은 고도 36,000km까지 올라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엘리베이터 기술은 결국은 이제 지구에 이렇게 보면은 지구에 케이블을 만들어서 다른 한쪽엔 평형틀을 만들어서 얘가 이제 흔들려도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게 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 기술이 실제 완성이 되려면 앞으로 50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케이블이 굉장히 현재 탄소 나노 튜브 같은 기술 가지고서도 안 됩니다. 그거보다 더 강성이 강하고 비용도 낮춘 그런 케이블들이 개발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이스 엘리베이터라는 것도 이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 분야 중에 하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소스 테크놀로지라는 데서는 이런 우주 엘리베이터 특허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상 20km 높이에 저렇게 끝에 저렇게 이제 모형물을 만들어서 지금 시험을 해보고 있다. 그 우주 식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우주 식민지라는 건 뭐냐면은 인류가 어떤 환경 오염이든 기아든 여러분 잘 아시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가 결국은 뭐냐면 기근에 의해서 농사를 더 이상 지을 수 없고, 그리고 환경 오염에 의해서, 그래서 인류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쿠퍼라는 주인공을 통해서 새로운 우주 식민지를 개척해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떠나는 것이 이제 그 영화고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쿠퍼 스테이션이라는 그게 우주 식민지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식민지를 만들어서 결국은 사람들을 이주해서 인류를 살 수 있게 만든 것이 이제 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의 주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우주 식민지를 개척하게 되면은 결국 지구 문명이 우주로 넘어가서 우주 문명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주 식민지를 개척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원 문제라든가 또는 환경 오염, 그다음에 기근에 의해서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할 때,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 지구 온난화 현상도 굉장히 큰 현안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구는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근데 이걸 막을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예상처럼은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이런 지구 환경 문제, 그다음에 이제 자원 문제, 인구 과잉 문제, 결국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지구를 떠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우주 문명을 이제 개척하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한 일이냐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게 우주 식민지의 그냥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주 식민지를 건설을 하는데, 예를 들면 우주 식민지를 그냥 기존에 있는 행성, 달이나
또는 뭐 소행성 또는 화성 이런 데다 세울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국제우주정거장처럼 우주정거장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 어떤 형태의 우주 식민지 국가를 창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하나의 예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우주 식민지 건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위치에다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소행성 인근 또는 뭐 예를 들면은 아까 뭐 이게 수성 금성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 수가 없는데요. 뭐 화성 또는 달 또는 지구와 달의 그 양쪽의 인력이 평행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걸 라그랑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하고 달하고 크기를 비교하면은 지구가 훨씬 크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구 근처에 그런 평행 안정점이 존재한다. 그걸 라그랑제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 위치가 우주 식민지를 건설하는데 가장 좋은 위치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주 식민지 건설을 위해서는 이 우주에 그 인터스텔라에서 나오는 쿠퍼 스테이션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뭐 지구상에서 찍어가지고 뭐 야구도 하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 인류가 살 수 있도록 또 동식물이 살 수 있도록 공기를 넣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대기압을 유지하고 공기를 조성해줘야 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지구의 생명체는 중력 기반으로 살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피를 돌려주는 이런 심장의 역할도 중력 완지, 일지라는 상태에서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중력 상태에 가면은 그게 원활히 안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중력을 어떻게 하느냐? 임의로 만드는 거죠. 중력은 언제 발생하냐면은 회전을 통해서 우리가 인공 중력을 생성할 수 있다. 그래서 회전 속도를 적절히 조절해서 중력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인공 중력을 조성하고 뭐 인간이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주 식민지 위치를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두 개의 인력이 상세해서 그 중심점, 안정적인 지점에다 이제 위치하는 거를 가장 가능성 있는 우주 식민지의 위치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 보면 이제 쿠퍼 스테이션이죠. 이게 야구하죠. 이게 지상에 있는 게 아니고요. 우주 식민지에서 건설한 야구장입니다. 그래서 야구를 이렇게 하고 하는 거죠.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뭐 이제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평원과 이렇게 뭐 언덕 이런 것도 쭉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쿠퍼 스테이션에 저기 보시면 저 바깥에 태양이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안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다 우주 스테이션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겁니다. 그러니까 투명한 유리등 이렇게 둘러싸여서 태양빛도 받고 그래서 뭐 식물, 동식물 광합성도 할 수 있도록 저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저렇게 사람이 살 수 있는 집도 만들어 놓고 이게 전부 이제 이런 예를 들어서 인공 중력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그 인류가 또는 동식물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주 식민지를 건설하는데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이제 많이 고안하는 것이 이제 실린더 형태다. 실린더라는 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탱크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대한 원통형으로 이렇게 원통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이제 회전한다. 그래서 인공 중력을 만든다고. 그리고 이제 외부에는 유리창 같은 것을 또는 반사경을 만들어서 직간접적으로 태양광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그 동식물이 살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부분 구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원형으로 저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거대한 공 같은 구체형으로 회전하는 형태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의 우주 식민지를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실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주 식민지라는 거는 결국 우주 여행이 가능한 그런 상태가 돼야 우주 식민지를 건설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실질적으로 쿠퍼가 인터스텔라에서는 뭐냐면 이런 외계의 우주 식민지를 건설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외계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웜홀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외계에 이제 도달하는 그런 그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게 도너트형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설계하는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세계적으로 이런 우주 식민지 건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설계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주 식민지 건설까지는 거의 뭐 앞으로도 이제 100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아스가르디아라고 그 러시아의 그 항공우주 옛날 항공우주 엔지니어가 이렇게 이제 우주국가 아스가르디아를
이제 건국하는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뭐 한 50만 명이 지원해가지고 그중에 20만 명을 국민으로 선정을 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안에는 여기 외벽은 유리로 있고 내부는 운하 녹지. 그러니까 완전히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한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일론 머스크가 이제 스페이스X 팔콘 발사체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 일론 머스크가 10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화성 도시를 건설하겠다. 화성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또 다른 이제 우주 식민지를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재사용이 가능한 로켓을 그다음에 행성 간 우주선이라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서 지구와 화성 사이를 마치 택시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겠다. 이것도 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 50년에서 100년 안에 화성에 약 100만 명 정도의 인류를 보내서 거기서 우주 식민지를 건설해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주 식민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단기 우주 여행의 대중화가 성공한 이후에 실현 가능한 인류의 또 다른 염원이다라는 거죠. 그 우주 생명체 및 또 다른 지구별을 찾아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과연 우주 생명체가 있느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동안 화성을 굉장히 많이 뒤졌고요. 그래서 실제 뭐 우주인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외계인을 찾지는 못했고요. 그럼 외계인이 없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생명체는 있지 않겠냐. 생명체도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 충분 조건인 물기를 가지고 있느냐. 뭐 이걸 또 계속 찾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 우주 생명체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로 여기 보면은 이제 세티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문명이 발전한 외계인이 산다 그러면은 뭔가 신호를 보낼 거다라는 가정하에 이 세티 프로그램을 우리가 가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 그러면 어떤 전파를 사용할 거고 그러면 그 전파를 수신해서 분석해서 외계인의 존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외계 생명체가 의도적으로 보내주는 신호를 찾는 것이 이제 세티 프로그램이다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뭐 이게 여러 가지 신호를 뭐 받긴 받는데 실제 이게 외계 생명체의 신호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 확인은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화성에서 우주 생명체를 찾듯이 하는 게 아니고 아예 그것이 어려우니까 외계인이 진짜 이건 은하계입니다. 태양계가 아니고 은하계에서 외계인이 산다 그러면 그 신호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실제 보면 호주 아프리카에 이렇게 스퀘어 킬로미터 어레이라고 그래서 이게 안테나입니다. 이게 안테나가 이렇게 전부 어레이로 다 합치면 엄청난 안테나. 얘가 이제 이런 생명체를 이거 시그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장착을 해놓은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프로그램도 그 인류가 지금 하고 있다. 그다음에 엑소마스라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게 유럽과 러시아가 이제 2020년에 발사된 그러니까 화성에 진짜 과거 또는 현재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생명체가 존재하게 되면은 생명체가 죽을 때 부패하면은 메탄가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도 마찬가지로 이제 배설물들이 있으면은 거기 배설물에서 나오는 게 메탄가스죠. 그래서 이런 거를 확인해서 우리가 거꾸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역으로 이제 찾아내는 거다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2의 지구 탐사를 하는데 보시면은 이제 태양계 앞에는 너무 뜨겁고 태양계 밖은 이제 너무 춥고요. 해비터블 존이라는 게 지구 같은 데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위치에 있어서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그런 위치. 그걸 이제 골디락스 존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생명체 거주 가능 지역을 우리가 이제 찾는데 이런 골디락스 존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뭐 암석 행성이라든가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해야 된다든가 대기압과 대기를 이제 구성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은하계에서 예를 들면 주요 후보 행성 크기 및 발견 시기 해가지고 뭐 가끔 나와요. 이런 뉴스가요. 어디 은하계에 뭐 몇 번째 별이 예를 들면은 지구의 크기와 지구의 어떤 환경과 굉장히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혹시 거기는 생명체가 살 수 있다 해서 이제 계속 찾아내는 게 바로 저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보이저호가 사실은 태양계를 벗어났어요. 궁극적으로 이제 벗어나서 저 태양계를 보면서 저기 점으로 동그랗게 있는 데가 저기 지구입니다. 지구를 저렇게 멀리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생명을 간직할 수 있는 유일한 행성은 지구뿐이다. 그런데 이제 진짜
이 넓은 은하계에 크기를 상상할 수도 없는 은하계에 진짜 지구만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느냐, 이런 거는 이제 상당히 인류가 생각하기에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문을 가지고 계속 우주 개척을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미래에는 우리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 어떠한 미래 개척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다만 이러한 미래 우주 개척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언제 가능한 거냐, 예를 들면 뭐 화성에 유인 우주선을 언제쯤 보낼 수 있느냐, 또 우주 식민지를 언제쯤 실질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 발전과 그리고 현재 기술이 어느 정도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 또는 우리가 이런 우주 개척에 얼마나 많은 재원을 투자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상당한 이제 차이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나 어쨌든 우리 인류는 지구의 문명을 우주의 문명으로 바꿀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우리가 언제든지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미래의 우주 개척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